김소월의 산유화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김소월하면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삼음보예요. 김소월은 무조건 삼음보. 민요적 율격이라고도 하죠. 삼음보의 운율을 주로 드러내시는 분이고 뭐 이별의 정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작품은 그렇진 않아요. 내용을 바로 봅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삼음보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삼음보.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삼음보예요. 그죠? 삼음보를 1음보, 2음보, 그리고 여기 1음보. 그래서 2음보를 1행에, 1음보를 1행에 제시했고요. 얘도 똑같죠? 갈봄 1음보, 여름 없이 1음보, 꽃이 피네 1음보. 이렇게 해서 삼음보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네가 반복이 돼요. 네가 네. 그 끝에 반복이 되죠. 그래서 가군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군 사용을 통한 운율 형성. 그 다음에 갈봄 여름 없이라는 말이 원래 우리가 이제 보통 봄부터 시작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갈봄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을, 봄, 여름인데 순서도 바꿨고 그 다음에 가을이라는 말을 갈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했죠. 이 이유는 삼음보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것보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가 더 운율이 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다가 봄, 여름, 갈 없이가 아니라 갈, 봄, 여름 없이가 좀 더 운율상 자연스럽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거고요. 저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김소월이 이 시를 쓸 때 봄, 여름, 갈, 겨울 뭐 이런 것도 고려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겨울에 피는 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계절, 그러니까 왜냐면 언제나 꽃이 핀다 뭐 이런 의미로 봄, 여름, 갈 그냥 내 생각이야. 그냥 그렇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피네. 뭐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맞냐면 요 이가 안 맞아. 봐봐.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죠. 요 이를 맞추려면 여기 없이가 들어가 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어쨌든 이런 시어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이 지금 시를 쓰고 있어요. 김소월은 삼음보를 맞추려고 굉장히 이런 언어의 조탁을 세세하게 하는 그런 시인입니다. 아무튼 요거 시적 허용. 뭐 시적 허용은 뭔지 아시죠? 갈, 봄, 여름 이렇게 줄였다는 거. 그 다음에 계절의 순서도 바꿨다는 거. 다 자연스러운 운율 형성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꽃이 핀다는 얘기예요. 꽃이 핀다. 생명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근데 요 부분이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관찰자로서의 화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소설로 치면 3인칭이라고 하죠. 제 3자의 화자로서 본다면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자, 이렇게 산이 있어. 산이 있고 이 밖에 화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가 이 산을 바라보면서 저기 꽃이 피었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찰자로서의 화자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인간과 자연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관찰자가 인간이죠. 얘가 멀리서 저만치서 이 꽃을 관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연을 지향의 대상으로 보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달할 수 없는 이런 관계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두 번째는 꽃을 화자로 보는 겁니다. 이제 꽃이 피잖아요. 그죠? 이 꽃을 화자와 동일한 존재로 봐요. 그래서 여러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꽃이 혼자서 피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멀리 떨어져서 혼자서 피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다른 존재와 떨어져 피어 있는 존재. 그러니까 꽃이 화자니까 인간은 이렇게 저만치 혼자서 떨어져 살아가는 존재야 라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고독함을 드러낸다. 근원적 고독이다. 여러분 시 공부하시면서 이런 인간의 근원적 고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여러 시들에 있죠. 뭐 생명파 시인들의 그런 시인들에도 있는데 인간이 왜 고독하냐? 여러분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나요? 100%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다른 인간을 100%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시작해요.
인간이 고독한 존재라는 건. 절대로 100%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부모 자식 간에도 다 이해를 못하고 부부 간에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일지를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통해서 전달하죠. 그 감정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100%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100% 이해는 불가능한데 근데 또 인간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냐면 그 대상을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내 애인을, 내 아버지를, 내 자식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라는 걸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도 해봐. 예?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로 대상을 그 타인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면 애초에 고독하지도 않아요. 근데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생각들이에요. 이 시인들이 근원적 고독 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온단 말이야. 이 근원적 고독이 뭐냐 도대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싶다. 근데 100%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닫자 좌절하고 고독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결국 나를 이해해줄 존재는 없구나. 인생 나 혼자구나. 나를 100% 이해해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죠. 근데 그 고독이 결국은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 어쩔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고독이라는 인식입니다. 이해를 좀 해두시고요. 자, 아무튼 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화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 2연과 3, 4연의 대칭구조. 자, 이건 뭐냐면 보세요. 아까 제가 음보 배열을 말씀드렸는데 얘는 이음보, 이음보, 이음보. 그죠? 이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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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보예요. 그죠? 근데 얘를 보면 이음보, 이음보, 이음보. 그리고 이음보, 이음보, 이음보. 그래서 3음보가 한 행에 나와요. 그죠? 근데 그 밑에를 보면 이음보, 이음보, 이음보. 그죠? 얘랑 이음보, 이음보, 이음보. 얘랑 요걸 접으면 요렇게 접으면 얘랑 똑같아요. 이게 바로 대칭 아닙니까? 데칼코마니 뭐 그거잖아요. 그죠? 대칭. 그죠? 얘하고 얘가 대칭이고 그 다음 얘하고 얘가 대칭이라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그죠? 요 형태와 요 형태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아이고 안 돼. 잠깐만요. 자 그래서 대칭 구조 요거 말하는 겁니다. 1년과 3, 4년의 대칭 구조.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자, 이 작은 새는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사는 애예요. 근데 그 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작은 새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얘도. 왜?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 새는 날 수 있잖아. 꽃은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이 꽃이 저 꽃한테 못 간다고 칩시다. 새는 날 수 있잖아. 그럼 꽃이 저기서 혼자 피어 있으면 새가 뽀로록 날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해석은 없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해석은 없고 여러분이 나중에 국어학자가 돼요. 문학을 전공해서 그런 해석을 한번 보여주신다면 제가 추천 한번 눌러드리겠습니다. 뭐 아무튼 일반적인 해석은 이 새가 여기서 우는 것을 고독해서 그러니까 꽃이 저만치 혼자 피어있기 때문에 나는 꽃이 좋은데 저 꽃이 저만치 혼자 피어있으니까 이 새도 고독하겠죠? 그래서 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 울음은 슬퍼서 우는, 고독해서 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걸 감정이입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100% 해석은 아닙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감정이입으로 본다면 요 두 번째 꽃을 화자로 보는 경우에만 감정이입으로 보는 거예요. 관찰자로서 보면 화자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죠? 화자가 관찰자니까 그죠? 얘는 감정이 없는데 감정이입은 뭐예요? 화자와 대상의 정서가 동일한 게 감정이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감정이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화자의 감정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건 꽃을 화자로 본다면 여기서 꽃이 고독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와 새의 정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감정이입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본다면 요 두 번째 요 꽃을 화자로 본다. 화자가 근원적 고독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감정이입으로 볼 수도 있다. 산에서 산호라네. 그 다음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자, 꽃이 1년에 피었어요.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여러분 당연하게도 꽃이 피면 당연히 죽잖아요. 당연히 지잖아요. 그죠?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아, 발음 진짜 제가 발음이 진짜 원래 정말 좋았거든요. 꽃지네 꽃이 지네 이런 거 발음 이렇게 막 먹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 드니까 혀가 혀가 굳어. 응? 혀가. 아무튼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자, 생명이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수미상관식 구성인 거 아시겠죠? 이 구성과 이 구성이 동일하죠. 그래서 수미상관식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생명의 순환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해놨는데 이건 대부분 생명의 순환으로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멸과 순환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 이게 생명의 순환으로 해석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이 수미상관식 구성이라는 게 이렇거든요. 여운을 남기거든. 수미상관식 구성이라는 게 이건 안 해도 되는데 기본이라서 안 하는 건데 그냥 써드릴게요. 자, 수미상관식 구성은 일단 운율형성 당연히 반복되니까요. 그 다음에 시적 안정감 형태가 같으니까 처음 끝 이렇게 딱 짜여져 있으니까 안정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운을 남기고 네 번째 뭐지? 운율형성 시적 안정감 여운을 남김. 통일성이네요. 통일성을 준다.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 여운을 남김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긴 한데 관련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시상을 이렇게 끌어오다가 여기서 수미상관을 사용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왔던 이 시상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요 느낌을 여기서 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순환되는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시작 끝난 것 같았는데 또 시작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여기서 소멸했지만 다시 생명 탄생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게 순환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운을 남기는 건데 그래서 얘를 생명의 순환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내용은 이게 다예요. 내용.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다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화자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일단 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가 없죠. 여러분 이 꽃을 화자로 보는 해석도 해석의 부분에서 이렇게 보는 거지 이 시의 화자가 누구냐 화자가 어디에 드러나 있냐 그러면 드러나 있지 않는 게 맞아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 드러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그 의미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상황은 없어요. 산과 꽃과 새를 통해 인간의 존재와 고독, 생명의 탄생과 소멸, 그리고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표현상 특징 1, 2연과 3, 4연의 대칭을 통해서 균잼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균형이에요. 균형이 딱 맞는 것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거든요. 그 균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음보를 이렇게 변형해서 어떤 데서는 삼음보를 일행으로 어떤 데서는 일음보 이렇게 삼행으로 늘어뜨려 놨고 또 어떤 데서는 이음보 이렇게 두행으로 바꿔서 표현했죠. 이런 표현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수미상관식 구성 사용했고 가구는 사용을 통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됐죠? 표현상 특징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내용을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들을 꼼꼼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